추적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음성 또는 시각 신호를 전달하고 추적을 해야 돼. 그리고 추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기니 정부의 추적은 계속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추적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요. 엠세이가 허위 납부는 결국 국제법상 위법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신풍호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사건인데요. 이 신풍호가 일본 베타적 경제 수역을 약 3마일 정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시선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선박은 이제 계속 도망을 하고 우리 베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순시선도 가가지고 같이 일본 순시선 해경하고 우리나라 순시선 해경이 다퉜겠죠. 모두 신풍호에 대한 우선 접근할 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추적권을 주장했고요. 한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우리 선원을 체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타협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한일 양국은 이제 협상을 벌리고 신풍호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것을 시인하고 신의서를 작성하고 일본 법령 위반 담보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일본 측에 제출하고 신풍호의 불법 문제에 관한 조사와 재판은 한국 측이 담당하기로 하고 대치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예상에서의 어업 규제. 공예는 이제 말씀드린 하이시입니다. 무슨 산업 공예, 공예가 많은 산업이다. 뭐 이럴 때 공예가 아니에요. 한자를 써야 돼. 공예입니다. 공예에서의 어업 규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공예는 이제 아까 그 어로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해역이죠. 그러니까 그로티우스 일의 뭐 항행의 자유, 어로의 자유. 그런데 이제 희귀 어종이랄지 뭐 보통의 어떤 뭐 식용에 제공되는 어종이랄지 이 모두 이 배타적 지금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랄지 해양법 제도하고 공해가 맞닿는 인접한 해역에서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서의 어업은 대표적인 공해 자유 내용으로서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이 법 원칙상 맞지 않는데 지금 현 어떤 해양법 질서 그리고 우리 그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의 뭐 해양 자원 관리랄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공해상 어업 자유는 결국 실질적 어떤 종언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바다의 3분의 2가 공해인데 고도 생산성.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들이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 또 어업을 해서 어획량을 늘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수역은 한 1% 정도라고 해요. 그 넓은 공해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지역 1% 수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뭐 경계성 뭡니까? 처음 특수어종 관련해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경계 왕래 어종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인접 지역에서의 어떤 공해업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어업 대국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공예업의 자유를 주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안국들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미 해양법 제도가 되었고 바로 그 인접 작은 수역에서 이게 고도 생산성을 보유한 문제가 있고 어족 관리 관점에서 매우 이게 기묘하다. 그래서 연안국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양 진영 간의 이해 대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해양법 회항만으로는 잘 안 되고요. 1995년 경계 내외 분포 자원 및 고도 해유성 어족 자원에 관한 아까 나온 협약이죠. 2001년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2008년批准했고요. 이행 협정이 추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일반화되는 오늘날 공예업이 세계 어획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할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대부분 공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예업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그 연안국의 하나의 경제적 배타적 해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잖아요. 경제적 자원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예가 차지하는 세계 어획고 비중은 많이 완전히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예어장 중에서도 고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대부분 수역에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여러 규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어족 자원의 보존 관리 그리고 어획고의 관리 이런 관점에서 그 규제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 포유류와 같은 특수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서도 뭐 어로 규제가 필요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해양법 제도로서 시메저 제도가 있습니다. 시메저라는 게 뭐냐? 그 의의를 보면은 우리 교재 709페이지에도 있지만 시메저라면 국가관할권 하항계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1항 1호. 그러니까 시메저의 경계는 곧 대륙붕의 한계와 표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국가관할권으로서 지금 해양법 제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륙붕의 한계, 대륙붕까지가 해양 관련한 국가관할권 한계죠. 그 밖에 해역, 그러니까 바다 위는 아닙니다. 그 밖의 해역으로서 해저, 해상, 그리고 하층토. 상부 수역은 시메저가 아니에요. 대륙붕도 대륙붕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메저 관련해서 대륙붕의 한계와 표를 이룬다. 시메저 관련해서 대표적인 자원은 망간 단계, 망가네스 노딜, 영어로는 망가네스 노딜이라고 합니다. 망간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심 대상으로 해저 열수 광산, 폴리메탈릭 설피데스, 그리고 망간과 망가네스 크러스트 등이 있고요. 시메저 관련해서 이제 시메저 제도를 창안하고 그를 해양법 협약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말타의 파알도 대사. 1967년 시메저를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됐고, 이에 따라서 그의 제안에 따라서 유엔 총회는 심해저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자, 심해저의 법적 지위라고 할까요? 그 파알도 대사의 제언에 따라서 제 136조에서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심해저의 법적 지위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선언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모든 법 문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협상되고 체계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은 결국 특정 국가에게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활용이 예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해서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심해저와 그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 13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해저는 무주물이 아니다.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d. 이거는 이제 그 심해저 협상 당시에 미국 등 선진 국가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개념이죠. 먼저 개발하고 선착순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독점할 수 있다. 파월도 대사의 관점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 공동체의 공동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별 국가의 지분을 전제로 하는 공유물과도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파알도 대사의 주장 요지입니다. 자, 이제 선진 해양 강국들은 공유자의 원칙은 그로티우스 일의 뿌리 깊은 원칙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파알도 대사는 깊은 심해저까지 적용되도록 공유자의 원칙이 발달된 것은 아니다. 심해저는 그 해역 그 상부는 아니죠. 공유자의 원칙은 쭉 역사적으로 그 해역 상부에 대해서 발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해저라는 개념은 쭉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결국 인류에게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개념이고, 이거는 공유자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국제 관리하에 둬야 한다. 자, 그 반대에 되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 공예해저인 심해저에도 공예자의 원칙이 적용되고, 선착순에 따라서 어느 국가나 심해저 자원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양 강국,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바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법 제132조에서는 파알도 대사가 제안한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이 들어있고요. 심해저 지역은 모든 국가에게 차별 없이, 법에서는 이 차별이 없는 게 중요해요. 합리적 근거 없으면 차별하면 안 돼. 차별 없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다. 145조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 해양법 제도상에서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는 대륙붕에서 한계를 만든다.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심해저와 그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 자,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나라 간에
어떤 경제적 불평등, 이것이 이제 어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선진 강국들은 이제 보통 자유와 평등을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 원칙이죠. 모든 법에 있어서 어떤 출발점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힘 있고 여건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받고 누구나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어떤 속된 말로 이제 자본 주의적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양법 체계는 자유시민사회, 시장경제, 뭐 자본주의에 기초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같이 큰 어떤 돈 많은 재벌들하고 뭐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하고 시장에서 과거 뭐 골목상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자유하고 평등하게 내버려둔다?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형식적 기회준 등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평등, 이거는 그 주체, 시장이나 사회에서의 그 주체가 그야말로 인간답게 어떤 뭘 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형식적으로 너희들은 평등하다, 자 경쟁해봐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에게는 그 주차할 때 장애인 그 주차 구역을 마련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사회에 존재할 수 있고 뭘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국제사회에도 그런 거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국제통상법, WTO법 체계를 보면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우대 조치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국제통상법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또는 그런 원칙에 기반해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을 우대하는 것은 안 돼.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평등하게 처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 정의,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후진국 우대 조치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해양법 관련해서 심해저 문제도 150조의 개발도상국의 전반적 발전, 이게 하나의 해양법 체제의 그 지향점, 이념이 된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때까지 이게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질적 평등, 국제사회에서의 정의, 이런 게 공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심해저 개발 체제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심해저 기구입니다. 이 심해저 기구는 해양법이라는 모든 당사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이 150조에 선언된 이 이념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을 갖는 기구예요. 자, 이 심해저 개발 체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 153조의 병행 개발 체제. 이 병행 개발 체제라는 건 뭐냐? 지금 심해저 기구 내에는 심해저 공사라는 게 있어요. 공사, 엔터프라이즈, 기업. 엔터프라이즈 하면 기업을 의미하죠. 우리말로 지금 공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에 기반한
기업 원리를 이제 국제공법에 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공사, 심해저공사가 해저 개발 관련해서 많이 역할을 해요. 이 병행 개발 체제라는 건 뭐냐? 자,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심해저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두 개의 광구를 두 개의 광구를 지정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제 그게 광구 유보제도고요. 이제 그 비슷한 광구 유보제도 비슷한 것으로 병행 개발 체제는 하나의 원칙적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심해저 공사하고 심해저 기구와 제휴한 당사국 또는 기업체 같이 그 개발을 협력해서 한다. 153조에 이러한 병행 개발 체제가 선언되어 있고요. 광구 유보 제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심해저 자원의 개발을 신청하는 기업은 상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 두 개의 광구를 지정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심해저 공사를 위한 광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 또 국가의 개발을 허가하게 되고, 병행 개발 체제,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광구 유보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제한 정책은 뭐냐? 이 심해저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시장에서의 어떤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 뭐 가격 폭락이랄지, 망간 같은 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존 망간 수출국이 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제한 정책 151조에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잠정 기간 동안은 니켈 소비 증가 60%를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총 생산 한도를 제한하기로 하고, 개별 개발업체의 생산 상한도 뭐 설정하고 151조에 그런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해저 개발 체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선행 투자자 보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심해저 개발 체제가 탄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나라들 간의 어떤 갈등과 어떤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해저 개발 체제가 탄생하면서 미국이나 뭐 여러 기존 선진국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미 그 심해저에 선행 투자를 한 나라들이겠죠. 뭐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류 공동유산으로서 이렇게 되니까 좋다. 그 원칙은 인정을 하되 우리가 이미 투자한 선행 투자는 보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행 투자자에게는 심해저 광구를 우선 할당해서 상업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요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선행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약 발효 시까지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요. 꽤 큰 돈도 아니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30억, 300억이니까 3천만 달러. 300억이면 국가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죠. 그중 10% 이상은 직접적인 광구 탐사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선행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세 종류입니다. 제1구는 이제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그리고 제2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 선진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4개의 국제 컨소시엄이었고요. 제3구는 이제 협약 발효 시까지 3천만 달러를 투자한 후발 참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이 3군의 경우에 이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쿠바, CIS,
CIS는 이제 독립국가연합이죠. 과거 구소련입니다. 구소련. 구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 민족국가들이 새롭게 독립했죠.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3군에 속해서 선행투자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과정에 프랑스와 일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 자신들은 비준하겠다. 그래서 소수의 선진국 체제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선진국이 불참하게 되면 이 심해저 제도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1994년 7월 28일 협약 제11장에 관한 이행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양법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그 개정된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과 똑같은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심해저 개발 관련해서 지금 선행투자자 1994년 협약 발효 이 1994년 협약 발효 전 마지막 선행투자자로 등록을 마쳤고요. 아까 그 3천만 달러 기준, 그러면 그 액수 많지 않죠? 그래서 기준을 충족해서 제3 군으로 이제 선행투자 보호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지금 심해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 경제성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지역을 클래리언 클리퍼턴 지역인데 여기에 광구를 신청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인도양 해저열 후 광산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심해저 이후에 광구 신청을 했고요. 2016년 7월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 할당을 승인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심해저 제도 개발 체제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창립 초기부터 심해저 기구 이사국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양법 협약에 관련한 좀 실체적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해양법 협약상 법적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권리 의무 관계, 국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봤으면은 그 법적 국가 간의 그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국내법상으로 이제 절차법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분쟁 해결 제도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은 먼저 당사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국, 그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합의에서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원칙이고요. 분쟁 당사국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사국과 합의된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287조예요. 이 해양법상 분쟁 해결 제도는 크게 네 가지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제도의 분쟁 해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를 통해서 분쟁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287조에 규정된 강제 절차가 적용되는데, 이 강제 절차 적용 관련해서 협약 당사국은 서명이나 비준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4개 제도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4개 제도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분쟁을 가져가서 해결하는 거고요.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우리 설레에서 많이 나왔죠. ITLOS, Law of Sea, International Tribunal on Law of Sea. 국제사법재판소는 뭐예요?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리고 이제 제7 부속소에 한 중재재판이 있습니다. Arbitration 있고, 제8 부속소에 한 특별 중재재판이 있습니다. Special Arbitration. 당사국이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 부속소에 의한 중재재판. 또 우리 중국과 남중국해 사건인가요?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 관련해서도 이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영구 중재재판소 중재재판이 이용되었죠. 이게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면 이 바로 제7 부속소에 한 중재재판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요. 다만 그 심해적 자원 개발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가 관할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선박이나 선원의 억류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제적인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소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은 억류국이 제287조에 의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박이나 선원의 억류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 기국이나 그 대리인의 요청을 근거로 일종의 강제 관할권 행사되는, 그러니까 신속하고 강제적인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강제적 해결 절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연합국의 주권적 권리, 연합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로 규정된 사항. 그러니까 국제법은 이 주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주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의 핵심적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국제재판소가 관할권 행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연합국이 항해, 상공비행, 해저전선 및 관설을 부설할 자유와 권리, 기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양 이용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 절차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권적 권리, 그러니까 주권적 권리는 이제 국제법상 존중이 되지만, 주권적 권리, 네, 여기 있습니다. 주권적 권리는 존중이 되지만 이게 분쟁이 있게 되면은 이제 해양법재판소가 그 강제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주권적 권리라도 그것이 우리 297조 2항에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랄지 뭐 생물자원 이런 과학적 영역 그리고 경제적 영역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주권적 권리라 하더라도 연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고권적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강제 절차를 통해서 이걸 의무적으로 강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당사국이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정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국이 원하면 강제 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분쟁, 역사적 만 및 권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 절차의 적용 배제를 선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분쟁은 조정 절차로 회부됩니다. 근데 육지 영토 또는 도소 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조정 절차로의 회부로부터도 제외된다. 해양 분쟁, 해양 경계획정 분쟁하고 또 육지 영토 분쟁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으면 이건 조정 절차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할지. 물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도 강제관할권이란 말은 있지만 우리 국내법원처럼 실제로 ICJ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락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할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결국 조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협상, 뭐 중재 또는 뭐 어떤 ICJ 임의관할 수락은 하지 않았지만 합의를 해서 임의관할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당사국이 원했을 때 그 강제적 해결 절차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까 사우스 차이나 씨, 남중국해 관련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입니다. 이 중국이 이 경계획정 분쟁에 대해서는 바로 298조, 이 해양법 298조 배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청구를 매우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 중국의 배제 선언이 적용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양법재판소가 필리핀 청구가 중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역사적 권리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결국 중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중국 외교부 뭐 성명으로 이 중재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영구 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뭐 국제법상 뭐 논란을 많이 하게 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교재 718페이지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한민국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298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선언인데 이 선언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협약 제298조 1항에 따라 협약 제298조 1항 A호, 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죄의 분쟁에 관해서 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선언했어요. 실제로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도 부근 해저 수로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2006년도.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유하는 그런 도서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입장 확보하죠. 그래서 이제 수로 조사를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떤 신경을 거스리는 행위를 했는데 대립이 발생하였고, 당시에 한국 정부는 동해에서의 해양 관할권과 관련된 한일 간 갈등이 협약상의 강제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298조 배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18일 대한민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98조 선언,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있죠. 자, 해양법상 분쟁해결기관 4가지 분쟁해결기관이 있다고 했죠.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라고 부르는 것인데, 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협약이 설치한 독자적 재판소입니다. 재판소는
공정하고 성실하며 해양법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21명의 독립적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판관은 당사국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선임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가 설정한 각 지리적 그룹에서 최소한 3인이 선출되도록 지리적 안배를 하고 있고,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하고,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저 분쟁 재판부가 있어요. 시벳 디스퓨트 챔버. 해저 분쟁 재판부가 있는데, 해저 분쟁 재판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양법 재판소 내에 심해저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별도 재판소입니다. 지금 재판소 판사들이, 해저 분쟁 재판소는 재판소 판사들이 자신들 가운데 다수결로 선임한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요.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선임하게 됩니다.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관할 사항은 우리 교재 710페이지 나와 있죠. 다음으로 중재재판이 있습니다. 해양법 협약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이 중재재판입니다. 모든 협약 당사국은 4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고, 그 명부는 유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의 중재재판부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아비트레이션, 특별 중재재판 수가 있습니다.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해양 과학조사, 선박해양 오염과 투기해양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양법적 판정에는 특별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 중재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 중재재판은 분쟁 당사자는 일방이 요구하면 사건이 협약 제8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 중재재판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중재재판을 위한 전문가 명부는 법의 경우 유엔 식량농업기구, 해양환경부자는 유엔 환경계획, 해양과학조사부자는 정부 간 해양과학위원회 등등 선박해양 오염 등에 관한 분야는 국제사회, 이런 기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실레이션,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7조, 해양법 29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정 절차로의 회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 체계에서 강제 조정 개념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 국제법상 조정이라고 하면은 중재하고 달리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양법 협약상 조정은 일부 국내법과 같이 강제 조정 성격을 갖는 그런 조정이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12개월 이내 조정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양법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좀 자습을 하셔서 구축하시기로 하고요. 뭐 예상보다는 좀 자세하게 해양법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주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학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뭐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그쪽 부분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해양법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시간들로 생각하시고 예,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들으신 내용 정리해서 주간 보고서로 간략히 내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한 주, 두 주, 이제 거의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한 학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적줄도 걱정이 되고 뭐 어떤 의견에 따르면 합격 불합격으로만 하자. 지금 온라인 체제가 돼가지고 특수한 상황인데 자세하게 성적을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성적 관련해서는 여러분 걱정을 좀 안 하게 해야 되겠는데 학교 정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정책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복습 재밌게 하시고요. 네, 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국제 통상법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